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CPI,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7월 말에 열리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존 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한 2%포인트까지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려할 만한 사안은 없겠습니까? 네. 그 질문 올해 들어와서 한 3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드렸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외국인들은 왜 우리나라 채권은 200조나 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식도 600조 이상을 들고 있을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한 10조 이상을 샀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통화가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가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킹달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도 다시 평균인 1,14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에 대한 배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최근에 10조나 되는 주식을 산 이유를 보면 이제는 세이프 헤븐이라고 했던 그런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아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외국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형적인 그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저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90% 이상 매출이 급감, 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가운데서 왜 저렇게 주식을 살까 보면 올 하반기 내년에 회복하는 국면. 많은 경제학자분들은 경기가 오히려 더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점은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이 회복되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0이 깨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깨면서 1,200 지금 69.4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원달러 환율은 1,150원, 달러 인덱스는 90 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랠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시 랠리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CPI, PPI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더라도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작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자세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10월 초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7월 26일 날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야. 이제는 최종금리가 5.5까지 올릴 거야 라고 하는데도 어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9bp나 빠지면서 3.76까지 지금 빠졌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작년 7월, 8월 장에 있었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7%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단기 랠리, 썸머 랠리가 있었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페드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괜찮아. 시중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지금 나스닥의 성장주에다가 또 힘을 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의 정책 금리를 보기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3.76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상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아직까지는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특히나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지면 우리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좀 원하는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중국 경기는 보면 예측하기가 참 힘든데요. 네. 작년에는 시진핑의 지나친 방역 조치 때문에 중국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인 게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요커들이 지금 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수를 추이를 보면요. 1월 달에 한 2만 5천 명 수준이었다가 지금 5월, 6월 달 되면서 20만 명 가까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 요커 수가 6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2만 7천 명으로 어, 2019년에 대비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이제는 20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600만 명이면 한 달에 50만 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이로 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요커들은 계속 해외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일본으로 엄청나게 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요커들도 많은 인민들이 그동안에 코로나에 갇혀 있다가 해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경기에 대한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 중국 요커들이 앞으로 해외 나와서 어디다가 돈을 쓸 건가에 대한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보자면 반도체의 날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도체 그 아랫단에 있는 소비장 종목들은 오늘 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떠세요? 네. 그동안에 반도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벌써 작년에 삼성전자가 5만 1,800원을 찍었다가 지금 7만 1,000원이 넘었으니까 그죠? 네, 바닥 대비 거의 40%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가 아니면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반등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님도 반도체 6개월 내에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근거 없이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30년 동안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점을 보면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뭐가 있었나라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퍼스널 컴퓨터 PC에서 시작을 했다가 2007년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혁명에 의해서 또 거대한 반도체 수요 시장이 생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 클라우드 시장을 비롯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큰 폭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또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중간에 부침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냐라고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챗 GPT가 시작한 생성형 AI라는 모멘텀이 생기고 어제도 구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5% 급등을 했었는데 AI 하면 그래도 내가 강자지라고 하면서 구글에서 또 바드로 치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생성형 AI라는 또 엄청난 반도체 새로운 시장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게 거의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GPU를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우리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한 50% 증가할 것 같아라고 먼저 힌트를 해줬던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그 고성능 GPU와 호환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거야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펌을 해준 그런 멘트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HBM3 시장이 지금 그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메모리의 소위 말해서 ASP라고 하잖아요. 평균 판매 단가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하이닉스가 제공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의 2분기 D램 ASP는
전분기 대비해서 8에서 9% 성장했다라고 돼 있고요. 경쟁사는 마이너스 7에서 10%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성장을 했다고 하고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평균 판매 단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올해 내년에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DDR5의 시장 침투율이 겨우 1%였었거든요. 근데 DDR5의 올해 연말 기준으로 시장 침투율은 20%가 넘어간다고 보고 내년에는 40에서 50% 그렇게 된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DDR4에서 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도체 가격의 급락 현상이 오히려 DDR5로 넘어가면서 ASP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아무래도 관심은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5%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늘 보면은 꽤나 잘 버텨지고 있거든요. 이 두 그룹주들 이어서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올해가 2023년 홀수해의 미국 대통령 3년차 라는 그런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만 코스닥 시장이 35%나 급등을 하고 거기에 주도주는 뭐니 해도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을 선도를 했던 그런 코스닥의 주도주들의 과거 20년 동안의 모양을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주가 움직임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펀더멘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아시다시피 직계 좀비속 가족 합산해가지고 10억 이상만 들고 있어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식 양도세를 내다 보니까 그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급상의 약간 꼬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10월에서 11월 달에 보통 이렇게 조정을 거의 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언제든지 10월에서 11월이면 이 가격에는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급상에 아주 큰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작년 2021년 8월인가에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가 이번 8월 11일 날 이 MSCI 지수 편입에 관철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고 지수가 편입이 결정되면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그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